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말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미지수는 x는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었는데 자바는 x는 5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하지 않고 넣겠다 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넣을 값, 넣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수학에서는 이퀄 마크 하나, 이 기호가 가지는 의미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죠. 그래서 x는 5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요, 같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바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기호는 이퀄 마크가 두 개입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 얘는 자바에서. 그래서 제가 x는 5다 라는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나서는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읽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제가 넣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바에서 이퀄 마크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바에서 이퀄 마크 하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이 뭐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자바에서 이퀄 마크 하나는 대입 연산자다. 그리고 같다의 의미를 가지는 기호는 이퀄 마크가 두 개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변수 쪽은 사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일단 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REPL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메모장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예시가 int x equal 5예요. 그러면 x라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타이핑을 해볼까요, 같이?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얘는 근데 하나의 공간이다 를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록을 남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설명드린 건 없지만 예상을 했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5가 나올 것 같나요? 아니면 이거 아까 그냥 ASD 같은 거 쓰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건데 에러가 날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수 있고 결과는 5가 나옵니다. 자, x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선언해서 만들어 냈고요. 그 x라는 변수한테 초기화를 통해서 5라는 값도 넣어 놨어요. 그럼 제가 아까 그림에서 x라는 공간 만들어 놓고 5라는 값을 집어 넣었죠. 그리고 출력문에서 x를 사용하려고 해요. x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5가 나온 거죠. 자,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거 썼을 때 얘가 안 되면서 나왔던 에러 메시지가 cannot find 심볼이었고 그 심볼 콜론 심볼이라고 하는 녀석에 콜론 찍어가지고 variable ASD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코드를 실행시키면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에러가 나올 건데 cannot find symbol 심볼을 찾을 수 없어. 근데 그 심볼은 이 녀석이야. variable 변수였죠. ASD는 변수 이름처럼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ASD는 찾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X라는 녀석은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변수를 값으로서 활용하겠다라고 사용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5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5가) 나올까요? 얘는 그냥 x가 나오겠죠. 왜냐면 쌍따옴표로 감싸지면서 문자 취급을 받게 될 거니까. 변수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쌍따옴표 같은 걸 쓰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코드의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이걸 실행시키면 얘는 에러가 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에러 그대로 나오고 있죠. cannot find 심볼이고 variable x예요. 왜? x 우리 여기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없대요? 출력할 당시에는 x가 선언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실행될 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안녕하세요 같은 걸 많이 찍어봤는데 자, 이 출력 실행시키면 1, 2, 3, 4, 5가 나오겠죠. 갑자기 뭐 1, 3, 4, 5,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얘부터 순차적으로 출력했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만약에 얘가 이 코드가 정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갑자기 막 틀어지면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1, 2, 3, 4, 5라고 나오지 않겠죠? 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꼬일 거잖아요. 그죠? 이거 출력하면 1, 3, 2, 5, 4가 나오겠죠? 뭐 정렬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출력하는 순서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방금 이제 변수 쪽에서 예제로 보여드린 이 상황은 변수를 출력하는 이 당시 6번째 라인 코드 당시에는 x라는 변수가 선언된 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는 x가 아직 없는 거니까. 코드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이 코드 라인을 만나야 그 라인에 해당하는 코드 연산이 실행되는 거니까 이 8번째 라인을 만나기 전까지 이 코드에는 변수 x는 없어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의미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어봤고요. 그 밑에서 갑자기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이라는 값을 넣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x 출력하겠대요. 그럼 이 x의 결과는? 자, 1번은 결과 3이에요. 2번은 5고요. 3번은 에러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고 얘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에러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항상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내용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main.java라는 그 파일 안에 8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에러 내용은 이렇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읽어볼게요. variable x, 변수 x죠? is already defined. already define이 뭐예요? 이미 정의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define은 정의고 already는 이미니까. 그래서 이미 정의되어 있다. 어디에? in method main 메서드 안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메인 메서드라는 건 지금 현재 딱히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돼요. 개념을 말씀드릴 거니까 어딘가 안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변수는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다. 같은 공간 내에서는 변수는 본인 이름을 x라는 변수가 만약에 한 공간에 생겨났으면 똑같은 공간 안에서 x라는 변수는 또 못 만들어요. 무조건 하나씩밖에 못 써요. 동일한 이름으로 또 변수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같은 공간 내에서예요. 그 말인즉슨 다른 공간이면 상관이 없다란 얘기인데, 이 다른 공간, 같은 공간, 진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같은 파일 내면 안 돼요. 근데 같은 파일이어도 다른 공간이면 되기도 해요. 자, 좀 이상하죠? 뭔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공간, 중괄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중괄호가 여기서 열렸고 여기서 닫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중괄호가 하나 또 열렸고 여기서 또 닫혀요. 그럼 이 중괄호 단위로 묶였을 때 이 공간 안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코드는 말이 안 되는 코드긴 하지만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같은 중괄호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int x는 여기 중괄호 두 개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는 요거 하나에만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공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코드지만 여기서 활용해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긴 애매하지만 이러면 가능하다. 이거 실제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그냥 보세요. 아이고. 자, 안쪽에서 만들었던 변수 x, 이 결과로 5가 나왔던 건데 이 녀석을 지금 제가 주석을 걸었어요. 그리고 x를 출력하겠대요. 그럼 지금 이 안에는 x라는 변수를 선언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서 x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개념도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보여드린 거고.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 코드 실행하면 아까 전에 이거 안 되는 거 우리 봤죠? 그리고 나서 이거 지운 거예요. 얘는 될까요? 얘는 됩니다. 3이 나와요. 왜? 아까랑 뭐가 달라요? x에 3이라는 값을 넣는 그 코드 부분이 데이터 타입을 명시했었냐, 명시하지 않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하나는 에러 때문에 실행도 못하고 하나는 문제없이 결과가 나오고.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변수 선언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명이에요.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없으면 이건 선언이 아니에요. 변수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한 줄은 위에다가 적어드렸던 이 내용 그대로예요. 똑같은데 이 밑에서 이루어진 이 코드 한 줄은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재할당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재할당입니다. 재할당.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부여시키는 거고요. 재할당이니까 다시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변수는 오직 하나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값을 두 개를 가지지 못해요.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라는 이 워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x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5라는 값을 제가 아까 처음에 넣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3이라는 값으로 재할당을 하기 위해서 얘가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5가 나 이미 들어있는데 너 와야 돼? 그럼 얘는 쫓겨나요.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덮어 씌운다, 사라진다, 쫓겨난다 다 똑같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5라는 값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3이라는 값으로 x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이니까 하나의 값밖에 가지지 못해요. 그 어떤 데이터여도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변수에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만. 그래서 재할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출력하면 이 시점에 들어있던 5라는 값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x를 출력했을 때 3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해되실까요? 재할당의 개념. 그래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값을 지정을 해놨다가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 변수가 값을 변화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뭐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유두리 있는 편리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 결과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출력문이 두 개니까 두 줄의 출력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순서대로 뭐뭐가 나올지. 얘는 5, 3 나오겠죠. 자, 왜 이렇게 나오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어요. 자, 다섯 번째 라인에서 int x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5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현재 이 라인까지만 봤을 때 x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라인에서 그 x를 출력하겠대요. 그러면 현재 x 몇 가지고 있다고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선 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x가 3으로 재할당을 받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5가 없고요. 3만 남아요. 그러고 나서 출력을 x를 했으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재할당의 개념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결과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조금씩 이제 심화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출력의 결과는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올바르게 예상을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아직 예상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배우면 돼요. 자, 이 코드 다섯 번째 라인에서 x는 만들어졌고요. 5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x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x는 5로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라인 x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3을 연산해서 그 결과를 얘한테 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x 값 뭐예요 지금? 다섯 번째 라인에서 정해졌던 5. 이 값이 변한 적은 아직 없잖아요. 이 라인의 코드가 끝나야 x의 값이 변하는 거지. 여기서 활용되는 시점에는 x의 값이 아직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x가 5로 치환돼요. 그럼 5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5 플러스 3은 연산하면 8이죠.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왜? x는 int 정수형 타입이었고 실제로 정수의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숫자 더하기 숫자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8이에요. 그 8을 어디에 넣겠다? x에 재할당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재할당된 이후로 나온 출력 x는 8이다. 자,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일곱 번째 라인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언급된 x는 값으로서 활용된 x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급된 x 이 녀석은 값으로서 활용된 x고요. 그러니까 5로 치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만약에 얘도 값이었고 얘도 값이었으면 식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익숙해지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긴 하지만 자, 변수가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공간의 역할이에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변수가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공간의 역할. 근데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이게 이퀄 마크의 우변에 있으면 값이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퀄 마크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이 녀석 공간으로서 활용을 했죠. 제 할당을 받을 공간이었어요. x 만들어져 있는 x라는 변수 공간을 불러오는 겁니다. 너 일로 와봐. 공간을 불러와요. 여기 안에 5가 들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안에 새로운 어떠한 값을 넣기 위해서 불러와져 있는 상태.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은 이 x는 값으로서 활용이 돼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 6번째 라인의 코드를 연산할 때 어떤 순서로 일을 하냐면 x 공간을 불러다 놓고 얘를 치환부터 해요. 변수가 사용된 코드에서는 변수가 가진 값으로 항상 먼저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을 해요. 8. 그 결과를 x한테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공간 불러다 놓고 5가 들어있던 애한테 8이란 연산의 결과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5는 남지 않고 8밖에 남아있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녀석 이퀄 마크 좌변에 있나요? 아니죠. 이퀄 마크 자체가 없잖아요. 우변에 있지도 않죠. 근데 얘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니까 값으로서 활용이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으로서 역할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것인지 값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상황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꼬아볼까요? 이거는 13이겠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은 녀석이 두 개니까 5, 5로 치환이 될 거고 숫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앞에서부터 연산하면 13이 완성이 될 거고 재할당을 했을 테니까 13의 결과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8 나오겠죠? 간단하죠? 얘는 이제 변수를 두 개 활용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활용하는 변수가 늘어났을 뿐 이거 결과 뭐 나올까요? 그리고 이 기호는 콜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콜론. 얘가 세미콜론이고요. 얘는 콜론이에요. 이 결과는 x 콜론 5가 나오겠죠.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그죠? 이건 실행시켜보지 않을 겁니다. 얘는요? x 콜론 5가 또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의 x는 값으로서 활용이 됐을 거니까 5로 치환이 되고 나서 연산이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그죠? 이거는요?
지금 이 코드, 이거의 실행 결과, 출력 결과, 얘는 x콜론 510이 나옵니다. 예상하신 게 맞나요? 자, 왜 연산이 이렇게 되냐? 제가 연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값으로서 활용된 변수가 있다면 일단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 5가 남는 거고 이 자리에 10이 남는 거예요. 자, 치환시켜 놨더니 모양이 어때요?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죠. 둘 다 덧셈이네요? 덧셈끼리는 앞에 있는 게 먼저. 그럼 이걸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문자 더하기 숫자. 그러면 이 녀석을 문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얘를 이어붙이겠죠. 그리고 났더니 남은 연산이 뭐예요? 문자 더하기 숫자.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숫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 녀석을 이어붙인다. 그래서 x콜론 510이 나온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만약에 정말 이 둘의 합을 출력해주고 싶었던 거라면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연산을 했어야 돼요. 괄호를 씌웠어요. 괄호는 수학에서 연산을 먼저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얘도 똑같습니다. 이러면 둘의 연산 결과인 15가 나와요. 괄호 연산을 먼저 할 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검색을 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어떤 글을 보셔도 좋고요. 그냥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 된 깔끔한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여기에 써있는 순위 같은 걸 외우거나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느껴보시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던 우선순위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비트 단위의 시프트 연산, 비트 단위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그냥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자바 공부할 때 비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트 다 무시하시고 시프트 연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뭐 자격증 공부 같은 거 하실 때나 한두 번 쳐다볼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얘를 엄청나게 활용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퀄 마크 하나로 사용했던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에 있죠? 자, 아까 했던 거긴 한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했었죠? 자, 이 녀석 x는 5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산을 하는데 얘도 대입 연산자고요. 얘도 사칙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연산자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얘부터 했죠. 왜? 얘가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아이고, 어디 갔어? 잠시만요. 됐다. 자, 플러스 덧셈 우선순위 4번에 있어요. 대입 여기 있어요. 14번에 있어요. 얘가 빠르잖아요. 플러스 먼저 해야죠. 대입 연산자도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얘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거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방금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 건데 여기가 지금 곱셈이 된 거예요. 곱셈은 덧셈보다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 덧셈을 하기 때문에 x콜론 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거 이제 자바에서 나누기 연산자거든요. 슬래시를 2개 쓰면 주석이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쓰면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자, 이 녀석. 지금 제가 5 나누기 10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0.5 아닌가요?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0이 나와요. 0. 왜냐면 자바에서의 나누기 연산자는 정수를 나눴을 때 목만 반환을 하거든요.
얘는 나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바에서 나머지 연산자가 아예 따로 있어요. 퍼센트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따로 구할 수 있다. 슬래시 하나를 통해서 나누기를 했을 때는 몽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퍼센트를 사용해서 이건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면 5가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목을 반환시키는 거예요. 정수 나누기 정수가 아니라면 나머지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소수점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나눠지는 수 x가 실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정수로 딱 소수점을 값을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실수니까. 보여줄 수 있는 애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나중에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헤이징 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미지수 얘기를 하면서 변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x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변수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개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제일 큰 고충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변수 이름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 정도로 변수 이름 짓는 건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아예 불가능한 규칙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규칙,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관리상 개발자들끼리 서로 약속해 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걸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이거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딱 봐도 뭔가 안 되게 생겼죠.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변수명을 숫자로만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죠. 111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지고 뭐 5라는 값을 넣겠다. 여기가 만약에 됐다라고 해도 이 출력 결과는 111이잖아요. 그냥 숫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수는 절대로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변수 이름은. 그게 첫 번째, 아예 불가능한 규칙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변수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얘는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1a. 근데 안 돼요.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시작하지 않은 변수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두 개가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무조건 안 되는,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규칙 두 가지예요. 그 외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출력할 때 우리가 사용할 때만 이 이름 그대로 잘 사용만 해주면 이거 출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나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규칙은 딱 그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끼리 관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규칙에는 뭐가 있느냐? 아니다, 이거 말고. 자, 제가 A라는 변수 만들어서 1 넣어놨고요. A를 출력하겠대요. 그럼 1 나오겠죠? 당연한 결과인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 1이라는 값을 쓰려는지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A라는 녀석을 1이라는 값을 넣어서 사용하려고 한 건지 유추가 되실까요? 제 목적을?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가지고. 저는 이거 지금 방금 머릿속으로 등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작성했어요. 근데 이게 등급으로 쓰이는 건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다면 유추가 가능하셨을까요? 얼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레이드니까. 뭔가 등급 같은 느낌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가능하죠. 자,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수는 내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목적 모르시겠죠? 절대 모르죠, 이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q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느낌이 오죠? 이거예요. 개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협업으로 이루어질 거고 내가 만든 코드에 대한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코드만 읽어도 내 의도가 전달될 수 있게끔 가독성이 좋게 코드를 짜주는 게 좋아요. 변수명을 짓는 규칙에도 그런 개념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이 변수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겠구나 라고 하게끔 내 목적에 맞는 이름을 최대한 지어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얼추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과의 과격 정도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애플 프라이스니까. 그죠? 근데 가독성이 좋나요? 애플 프라이스라고 하는 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근데 구별이 딱히 지어져 있지 않고 쭉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애플 프라이스라고 안 읽히기도 해요.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는 기준을 명시해 준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또 다른 규칙.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된 변수명이라면 이제 여기에는 표기법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자바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기법이 카멜 표기법이에요. 카멜. 이 카멜 표기법으로 애플 프라이스를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는 단어 말고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 이게 카멜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이 표기법들은 자바, 변수, 표기법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파스칼, 언더스코어, 카멜, 헝가리언 이렇게 있어요. 스네이크도 있을 텐데 일단 보면 제가 말씀드린 카멜이 여기 이겁니다. 낙타라고 해서 이제 낙타 등 모양을 연상시키게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대문자로 튀어나온다 해서 카멜 표기법인데 이게 자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변수명 짓는 규칙이에요. 근데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 네 가지 표기법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변수들은 자바에서 카멜 표기를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파스칼 표기는 뭐냐면 첫 단어의 첫 글자도 대문자예요. 애플 프라이스를 가지고서 예시를 이어서 보여드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차이가 별거 없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자바라고 하는 걸 배워 나가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게 될 텐데 이 클래스 파일의 이름은 무조건 파스칼 표기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안 만들면 안 돼, 실행이 안 돼는 아니지만 이건 안 지키면 애초에 툴에서 경고를 보여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필요한 관례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파스칼 표기를 써야 되고 변수 이름을 지을 때는 카멜 표기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표기법들 뭐 어딨어? 캐멀 말고 헝가리언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헝가리언은 여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군요. 헝가리언 이거는 거의 없어요. 자바에서 이거 거의 안 쓰고요.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봤던 다양한 코드들에는 딱히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스네이크 표기는 사실 명칭을 스네이크라고 안 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스네이크 표기는 뭐냐면 언더바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어마다 언더바로 구분을 짓는 거. 이걸 보통 이제 스네이크 표기라고 합니다. 근데 스네이크 표기 같은 경우는 자바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보통 DBMS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DBMS도 카멜 표기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다 공통으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관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수는 자바에서 변수는 그냥 카멜 표기 쓰면 된다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변수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건데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밑에 문제 두 개가 나왔을 겁니다. 자, 지금 쉬는 시간 이제 드릴 건데 쉬는 시간 포함해서 문제 푸는 시간까지 해서